교육공부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수로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조성혜라고 합니다. 낯서네요. 교육을 동지들이 계시지 않고 카메라만 있는 데서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낯설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지들하고 함께 나눌 거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안전보건 담당이다 보니 이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은 세 가지 주제로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 알아야 할 보건,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의 개념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좀 교육을 세 꼭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영상들 잘 보셨나요? 이게 워낙에 화질이 안 좋은 이유는 만들어진 게 1978년도예요. 1978년도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시고 8년 뒤의 영상인 거거든요.
단순 반복으로 작업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노동자가 산재로 다쳤는데 산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업주가 돈 얼마 찔러주고 끝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은, 노조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년만 너도 일해보라고. 어떤 의미냐면 현장에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산업재해고 누구나가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질병인데 사람들은 그걸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바꿔내어야 한다는. 저 노래극의 마지막은 노동조합도 만들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김민기가 만든 1978년에 노래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저랑 이름이 같죠. 김성애. 그리고 실제 우리 김성애 노동자가 다녔던 1985년 중학교 3학년, 저하고 나이도 같습니다. 이때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쓰러져요. 그리고 본인은 일 때문에 생겼다, 이 질병이. 그리고 회사는 네가 원래 약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산재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산재로 치료하는 중에 병원의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때 1986년, 87년 이때잖아요. 87년 그 민주화 투쟁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던 그 시절이라 사실은 김성애 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혹은 회사로부터 그건 네가 가진 질병이야 라는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라 김성애 노동자의 죽음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문송면, 산업재해 노동자의 이야기를 하면 문송면 군을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다들 그 당시에 고등학교 가기 어려웠던 시골의 청소년들은 서울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보내준다 그러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서 여기도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수은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딱 3개월 만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16살짜리 소년이 처음엔 기숙사가 없어서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학교 다닐 때 수은 온도계 한번 분질러 보셨죠? 수은 온도계 분지르면 수은이 동그랗게 돌돌돌돌돌 돌아다니는 거. 예쁘잖아요. 사실 냄새도 없고. 그러니까 위안지 모르고 그 공장에서 기숙사도 없이 생활하다가 살이 쪽쪽 빠지고 아파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는 어르신들 귀신 들렸다고 굿도 하고 뭐 병원에도 가보고 막, 마지막에 간 게 어디? 서울대학병원에 가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라도 한번 만나보고 죽자라고 부모님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환자의 직업이 뭐죠? 무슨 일을 했나요? 노동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조합원들이. 병원에 가요. 근데 가서 보통 50대, 40대 뭐 여성이라 그러면 50견이라고 얘기하고 40견, 요즘 젊어져서 40견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의사가 나에게 당신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여기가 아파요. 그래야 일과 내가 갖고 있는 병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우리도 뭐 굳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교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문송명 군에게도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온도계, 그때 만났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교과서상으로 봤는데 수은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자를 보았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87년의 분위기에 따라서 문송명 군은 산업재해 노동자장으로 치루어집니다. 문제는 돌아가실 때쯤에 되어서야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 내에 산업안전부라는 것을 신설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인사할 때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업안전이 아니라 노동안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러면 산업안전과 노동안전의 차이는 뭐냐? 궁금하시죠? 자, 산업은 우리가 회사에 가면 안전 제일 뭐 이런 것처럼 회사를 중심으로 안전을 좀 보는 거고요. 노동안전은 인간, 노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기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안전보건은 노동과정에서 부적절한 환경, 우리로 말하면은 급식실 굉장히 더워요. 우리로 말하면 과학실에 실험도구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그리고 과도한 노동 강도. 우리가 특수실무사, 제가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특수실무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몸이 작거나 왜소하면 덜 힘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 등치 되게 있고 힘도 좋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어디 밖으로 나간다거나, 혹은 실습을 한다거나, 혹은 이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힘든 정도의 힘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된다는 게 노동안전보건이고요. 여기에서 오늘은 신체적 얘기만 주로 할 건데요. 정신적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오늘 강의가 2개인데 두 번째 감정노동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이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안전보건 역사는 사실 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간이란 건 뭐냐면 학교는 딱 40시간 규정 혹은 심지어는 방학 때는 일하지 못하는 조건에 놓여 있긴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52시간, 60시간 이렇게 노동을 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과로로.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저희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투쟁도 했고요. 이거는 정말 존경스러운 건설 노동자의 현장인데요. 이 타워 크레인이 한 50m? 이 정도 높이 있는 크레인이에요. 거기에다가 건설 노동자가 10년간 6천 명이 죽었다. 더 이상 죽이지 말아라. 이런 사진들을 곳곳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추락사가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날 그럴 일이 있었나 보지라고 그 사람의 운에다 맡겼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 노동자 6천 명을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지워졌네? 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경기 노안위원장님이 나오셨네요. 네. 이거는 학교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기자회견들을 우리가 한 거죠. 자,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현장에서 우리의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2016년 구의역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협착으로 사망한 김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2번 있었어요. 성수역이 있었고 강남역이 있었고, 그런데 다 하청노동자에서 묻혀버렸어요. 구의역 또한 하청노동자인 건 똑같은데 이때 누군가가 구의역 9-3 승강장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는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라고. 왜? 인건비를 아끼려고 2인이 해야 되는 걸 1인으로 줄이고,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고, 그 절차나 과정 다 무시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건 죽어간 김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이윤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시민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동안전보건 역사에서 첫 번째 변곡점이라면 문송명 군을 꼽을 수 있어요. 문송명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던 거. 2번째 변곡점이라면 사실은 구의역의 김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이 노동자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변곡점을 확대시키는 계기는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태안화력의 김용균 노동자입니다. 하필이면 김용균 노동자가 이제 비정규직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사진이 전달되던 그날 많은 비정규직들이 모이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프레스센터에서. 이 사진이 전달이 되었고 이 사진에 등장하는 김용균 군이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다 아시는 영상, 석탄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곳, 어두침침한 컨베이어 안으로 김용균 노동자가 고개를 쑥 집어넣던 그 영상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기자회견장에서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규직 안 해도 좋아. 근데 살고 싶어. 우리 죽이지 말어. 그리고 그 기자회견은 굉장히 울음바다가 됐었죠.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까 더 이상 일하다가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죽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용균 노동자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안전보건이, 노동자의 생명이 경시되어 왔던가라는 게 보이고요. 그걸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김용균의 얘기를 하고 정말 제가 이거 종이신문 가지고 있는 제가 신문사를 뭐라 그러나 특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2019년 11월 21일 거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일주기를 앞두고 경향신문이 일면에 이런 걸 냅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여기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몇 살이고 어떻게 사망했고 그리고 이름은 뭐고. 그 중에 한 명이 김용균이었고 3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그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연속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죽은 곳에서 또 죽는다. 중대재해가 엄청나게 난다. 죽고 나서야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13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21명입니다. 하루 평균 3명이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보셨다시피 경향신문이 일면을 할애했고 KBS가 매주 목요일마다 5분 정도의 시간으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중대재해가 나면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난 기업주를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을 했죠. 여러분들도 참여하셨죠. 이거 뭐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에 청원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청원을 하면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을 만들었어요. 물론 교육고무직본부도 함께 해주셨고 이제는 노동자가 죽었을 때 사업주가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자. 그러니까 처벌이 지금은요. 노동자가 죽으면 평균 벌금이 400만 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사 기간을 일주일을 당기면 한 50억 원쯤 남을 수 있어. 그런데 안전조치를 하느라고 일주일을 다 써버리면 5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 한 명이 죽으면 겨우 400만 원. 얼마 전에 이천에서 대형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죠. 첫 번째가 아니에요. 2001년에도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노동자가 40명이 죽었어요. 그 40명이 죽은 노동자를 고용했던 사업주, 그 창고를 지었던 사업주는 벌금이 겨우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노동자 한 명의 벌금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고 그렇게 중대재해를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처벌하자. 엄하게. 구속도 하고 심지어 이 사업주가 벌어들인 전체 1년의 이윤의 10% 이렇게까지라도 벌금을 물려야 이 사업주들이 안전, 생명, 노동자 이런 개념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10만이 청원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국회가 정말 이 법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싸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2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노동안전보건의 역사를 봤고요. 두 번째 파트 들어가서 학교 현장이 알아야 될 안전보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얘기할 건데요. 법, 잘 아시나요? 저는 맨날 뭐 주거침입, 뭐 집시법 이런 거밖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산재보상보험법입니다. 줄이면 산안법, 산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고 그리고 재활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방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이 이야기는 조금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때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책임의 소재. 그리고 이건 누가 할 거냐? 정부가 해야 되는 거냐? 노동자가 해야 되는 거냐?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냐를 명확하게 해서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 이건 뭐 법은 그냥 근로자니까 다 근로자로 보시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뭐냐면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이 일은 A, B, C, D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B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걸 만들어놔서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증진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몸이 좋아져야 된다는 걸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거든요.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사업주에게는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안양의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청소하다가 락스에 의해서 구토 증상과 함께 의식을 살짝 잃으셨던 조합원이 계십니다. 왜? 락스가 어떤 물질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락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환기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런 걸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제대로 안 되었던 거죠. 자, 직업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내가요, 일을 하면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거는 하는 일 중에서 손목을 많이 쓰는 어떤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고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위험하니까 나 일 못해. 우리 이 파쇄기, 이 감량기 쓸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부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제 하는 데들 있죠? 예. 명예감독관 있는 곳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자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치거나 병들면 보상받을 권리가 노동자에게 권리가 있으면 사업주에게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교육시켜주고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작업환경, 아까 음식물 감량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거 돈 들어갔으니까 못 바꿔가 아니라 노동자를 다치거나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죠. 더 다른 기계로 바꾸던가 아니면 없애던가.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의무. 광주 쪽에서 그 초창기에 우리 그 학교에서 노동하는 급식실 노동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 근골격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교육감의 의무예요. 그리고 안전한 작업장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요. 치료, 보상. 그래서 교육청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노동자의 권리이면서 사업주의 의무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길게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짜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사가 10명씩. 우리가 지금 교육청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이지만 이후에 필요하다라 그러면 지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사실은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체 서울에 17,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거든요. 근데 잘게 자르면 83개의 지부 지회들이 있어요. 하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 수도 있지만 큰 구찌로 4개, 5개 혹은 작게는 83개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법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교육청이랑 교육감이 대표인 교육청이랑 하고 있지만 이걸 지청별로 나누어 가는 것도 이후에 우리가 고려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자, 노동자 동수로 구성하고요. 노동자 대표, 산업안전감독관, 그 다음에 지명하는 노동자 하나, 둘 빼면 더하기 8명. 총 10명이니까요.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대표. 사실은 교육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뭐 A에게 위임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업장 대표입니다. 명확하게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에 관한 게 굉장히 쟁점인데요. 이거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되지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가 없으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 대표가 명예감독관 추천하고 그 다음에 지명하는 노동자 8명인데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교육공무직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만약에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표가 대표였을 경우에 교육공무직만 8명, 9명을 추천하느냐 아니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내가 대표니까 우리 노동조합만 8명, 9명을 추천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수노조나 노조가 아닌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노조가 하나면, 대표 노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노조가 2개,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자. 보건, 교육, 여기에 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고 있지 못해요. 전면 적용받는 데는 급식, 시설, 미화, 경비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를 넓혀가는 사실은 과학실에 계신 선생님이 안 위험한가요? 특수실무사는 안 위험한가요? 행정 업무 하시는 선생님들은 안 위험한가요? 다 위험하잖아요. 다 다양한 위험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게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도 아닌 공무직도 적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싸워서 어쨌든 넓혀는 왔는데 넓힌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라면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는 거. 이거가 우리가 넓혀야 될 내용이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중지권 아까 제가 그 제주의 음식물 감량기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그러면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피한 다음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걸 들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냥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조심 쓰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어. 그래서 거길 나왔어. 근데 저에게 근무지 이탈, 명령 위반 이런 걸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건 징계를 한다거나 부서를 바꾼다거나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고 작업중지를 하고 나온 노동자를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되고 작업중지한 그곳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네. 한 해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제가 기억하는 급식 노동자 중에서는 그 국솥에 빠졌다는 표현, 국솥을 뒤집어 썼다? 하여튼 이래서 화상으로 돌아가신 그 급식 노동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그리고 삼풍, 타이타닉,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네. 그리고 미국의 그 9.11 테러. 그런데 우리는 한 해에 2,000명이 넘게 돌아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건 뭐냐면 삼풍백화점 같은 게 1년에 4번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게 1년에 7번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노동자가 2,000명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사회적 관심이 구역 김군, 태안하력 김용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유념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산재 사고 딱 그러면 아까도 경향신문 기억나시죠? 하루에 3명이, KBS도 하루에 3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루에 3명이 돌아가신다는 건 사고예요. 그리고 3에서 4명, 3, 4명 정도는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혹은 암, 혹은 자살.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추락재해가 10년 동안 쭉 비슷해요. 그런데 뇌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요. 최근에는 500명까지. 이제는 추락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협착되어 돌아가시거나 이런 사람보다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과로해서 그리고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 현장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수치는 뭐냐면요. 4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아주 위험한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그 얼마나 심각하냐? 자, 보세요. 넘어짐이 제일 많아요. 급식실이 워낙에 미끄럽고 우리가 배식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이 뜨거운 거. 급식실이 워낙에 온갖 열 기구들을 내죠. 쭉쭉쭉 보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근골기 어깨.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픈데 이건 티가 잘 안 나요. 이런 건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쵸? 부딪혔어? 떨어졌어? 맞았어? 끼었어? 문지러졌어. 안 보이는 거는 요거와 요게 안 보여요. 그래도 뇌심, 과로에 관한 부분은 많이 늘었는데 근골기 어깨는 여전히 굉장히 작아요. 이유는 학교에는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은 가사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게 집에서 집안일 때문에 그런 거냐 학교일 때문에 그런 거냐 구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당신 집에 가서도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보느라고 몇 시간씩 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때 학교에서 서슴없이 했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학교는 가만히 안 놔두죠. 우리가 박살내러 가니까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우리에게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런 내용들 정도고 이거는 그거를 연도별로 쭉 나온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보이죠? 보여요? 여기도 보여요.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 마디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관절염 있는 분 되게 많은데 이 사진은 어디냐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서 작업하려다가 추락하셔가지고 많이 다치신 경우거든요. 실제로 이 경사로를 왜 올라가요? 이 안쪽으로 계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계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학교를 시설팀이 처음 와서 보니까 계단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열쇠 올고 올라왔더니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여기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학교에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가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없이 현장 노동자들만 띡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여기 끈 보이시죠? 요거 자꾸 올라갔던 거예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사고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하면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고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아프면 건강검진할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야 될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될 권리도 있고 그건 다 사업주의 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주가 안 했어요. 혹은 다 했어. 다 했는데 노동자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실수한 것만을 1번. 그래서 노동자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노동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훈련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요. 사실은 안전조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진 다음에 그런데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게 가능한 건데요. 우리는 사고가 나면 첫 번째 이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 이거부터 찾아요. 자, 산재보상보험법의 목적에서는요. 산재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노동자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따지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했어. 그러면 10대 중과실인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내 과실이잖아요. 그러면 보상받을 때 뭐 8대 2, 7대 3, 6대 4 이런 식으로 과실을 따지는데요. 산재는 누가 잘못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생명보험 같은데 일단 산재는 일하다가 난 거면 된다. 그 다음에 산재는 또 뭐냐면요. 내 월급이 100원이면 그냥 100원 곱하기 며칠 이렇게 가요. 월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상도 많아요. 월급이 적으면 보상이 작아요. 그리고 산재율 가끔씩 학교에서 이런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산재 처리하면 우리 보험료 올라가는데.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도 사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종업체와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그닥 큰 게 아닌데 학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에서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따박따박 절반씩 내는데 산재보험은 안 내죠. 왜? 사업주가 전부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일하러 왔지 다치러 온 게 아닌 거잖아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거지. 난 오늘 학교 가가지고 손가락을 딱 베어 먹어야지? 그러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없지요. 그래서 사업주 전액보험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아까 제가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목적을 보면 떼떼떼떼땡 신속하고 공정하게 신속 사고 나면 7일 이내. 근데 공정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자가 월급이 100원이면 100원을 보상받고 월급이 200원이면 200원을 보상받는 게 공정한 건가? 이건 좀 공정하지 않은데 여튼 자기들이 보건대 기준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귀. 내가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이따 뒤에 보면 경기지부 단협에도 있지만 급식일을 했는데 더 이상 급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더 이상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기면 다른 직장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산재보험에서는 해주고 있거든요. 사회복귀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산재보상보험법입니다. 그럼 산재 신청은 누가 할까요? 가끔씩 물어봐요. 산재 신청 학교가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학교에서 산재 아니라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탁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 차가 아니야. 누구 차랄까? 뭐 엄마 차 빌렸어. 엄마 차 빌려 타고 내가 막 어디 가다 사고 탁 났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야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엄마 차니까. 엄마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엄마 차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나 이거 교통사고 처리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지마 보험료 올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엄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재 신청은 누가 하냐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물론 대리인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튼 왜 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내가 하면 돼요. 그럼 언제 하냐? 4일 이상의 치료. 그러면 이 치료는 입원인가요? 4일 이상의 치료 입원인가요? 아니에요. 뭐냐면 병원을 4일 이상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팔이 부러졌다고 할게요. 팔이 딱 부러졌어. 부러진 건 그렇고 이렇게 이만큼 꼬맸다고 할게요. 팔을 딱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 첫날 꼬맸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요. 덧나라 보기에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러 3번 더 갔어요. 그럼 총 4번 간 거잖아요. 그러면 4일 이상의 요양을 하신 거예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과 질병일 때. 근데 4일 병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어디에서 추락을 해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이 보조기 하나 딱 차고 와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뭐 1주나 2주 후에 병원에 오세요. 그래요. 병원에 안 가요. 그냥 보조기 차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갈비뼈는 그 안에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3번밖에 안 갔어. 4일 이상의 치료여서 나 병원 3번밖에 안 가. 산재 아니네? 그런데 병원은 3번 갔지만 3주가 걸렸어요. 병원 첫날 가고 1주 있다 가고 2주 있다 가고 이제 괜찮습니다. 진단은 2주 나왔는데 병원은 껄렁 3번밖에 안 갔어. 이때 산재야? 네, 산재예요. 왜?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요양이란 걸 한 거예요. 여튼 4일 이상을 할 때, 그리고 어디다 하냐? 우리 학교가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 합니다. 산재 신청은 내가 한다. 그리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한다. 어디다 하냐? 우리 학교가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한다. 아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그거 산재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급여 드리고 치료비 드릴 테니까 산재하지 마시고 며칠 쉬었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심지어는 병원비 드릴게요. 연차 그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했는데 치료하고 오니까 내 연차 다 까지고 병원비도 안 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산재하고 공상의 차이 얘기 드릴게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에서 적정한 보상을 하고 그게 일하다 다친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공상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다치셨네. 한 2, 3일 푹 쉬다가 오세요.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조성애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학교 급식실에서 뭘 하다가 바닥이 워낙에 미끄러워서 턱 넘어졌어요. 앞니가 분질러졌어. 앞니가 부러지면 영구 같아서 이제 말도 못하고 그렇죠. 앞니가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실비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그걸 실비 처리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 실비 처리할 수 있죠. 실비 처리했어.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치아는 한번 하면 평생 가지 않아요? 통상 10년이라는 내구 연한이 있어요. 10년 뒤에 치아를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나는 이미 학교를 안 다녀. 혹은 이미 학교를 정년을 했어. 그럼 어디 가서 이 10년에 한 번씩 앞니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바뀌었는데 제가요 옛날에요 여기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실비로 안 되겠죠. 근데 산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재발. 이거는 재발은 아니지만 보조구는 보조구 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연한이 지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의 조성에 띠디디딕 넣으면 치아를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 연한 지났으니까 치아에 교체하는데 비용 다 주진 않지만 비용을 청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가 얼굴에 혹은 팔에 얼굴은 안 되겠구나. 팔이나 다리에 부러져서 핀을 박았어요. 핀을 박은 다음에 핀을 빼야 되는 수술을 할 때. 혹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더 악화될 수 있죠. 더 악화되었을 때. 이럴 때 실비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학교에서 그냥 줬던 공상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재는 처리할 수 있어요. 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 공상은 사용자와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얼마에. 그래서 나중에 민사할 때 분리할 수 있다. 왜? 그때 회사에서 얼만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몰라가지고 그때 공상으로 처리했어요. 지금 산재 처리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금채권이 내가 체불임금을 못 받아서 하면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자, 3년 전에 있었던 일은 일단 공상을 산재로 바꾸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에다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때 받았던 학교로부터 받았던 비용, 실비로 받았던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정산해서 공단에다가 주거나 받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 2020년 10월인데 만약에 제가 사고가 2015년에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산재 처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야 될 그때 제 연차 다 썼는데요. 연차 수당 이런 건 못 받아요. 왜? 5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재발을 한다거나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재 신청한다고 해서 그때 내 연차 쓰고 그냥 있었는데요 했던 이 연차는 3년 안에 거는 받을 수 있지만 3년보다 더 과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산재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거든요. 사고는 뻔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휴게, 행사, 출장. 혹은 학교가 제공한 시설물의 문제. 자, 업무상 질병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 인자, 먼지, 여기 있네 먼지. 화학물질, 락스, 병원체, 요즘 이제 코로나가 워낙에 유행이니까 학교에서 누가 코로나의 양성인자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와 등등등. 이런 질병과 함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김성애 노동자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산재로 허리를 다쳤어. 치료 중이야. 그런데 산재 치료하다 보니까 우울해져요.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건 싸움도 잦아질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다친 거는 허리를 다쳤는데 나중에 어떤 질병이냐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울증도 이유가 내가 허리를 다쳤던 것과 연관이 되어서 나온 우울증이다라 그러면 산재를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과에 가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 학부형이 나에게 와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있을 수 있어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이게 업무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처럼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하면 산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요즘 노래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쇳물을 쓰지 마라라는 시가 있어요. 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2010년도에 그 용광로에 일하던 노동자가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노동자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용광로에 그 노동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신도 못 찾는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 밑에 어떤 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댓글을, 그러니까 그 시인은 댓글만 쓰는 시인인데 그 댓글에다가 요즘 노래가 만들어져서 이분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겠으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조금 전 영상은 하림이라는 가수가 그 여러 사람과 함께 불렀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건데 쇳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죽어간 노동자를 볼 수 있게 형상 만들어서 공장 앞에 두고 어미가 와서 얼굴 한번 쓰다듬게 하자라는 얘기 하는데 그 마지막 노래 나올 때 그 김용균 어머니세요.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김용균 재단, 그러니까 산재 없는 일터 만들겠다고 어머니가 김용균 재단의 그 대표직을 맡고 계시고요. 노동자들의 죽음과 노동자들의 일터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영상을 보실 때쯤 그 쇳물을 쓰지 마라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한번들 찾아보시고 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같이 불러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재해,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어나는데요. 최근에는 출퇴근에 대한 산재도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무원이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공무원들은 산안법, 산재법 적용 안 받아요. 공무원 연금에 의한 보상을 받는데 그 공무원 연금에서는 출퇴근제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출퇴근까지 산재였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출퇴근 산재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출퇴근 노동자들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다친 거나 이런 것들이 산재다라는 건데요. 뭐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면 당연히 되었던 거고요. 그 밖에 이거예요. 통상적인 경로. 제가 집이 여기고 학교가 여기야. 그러면 통상 이렇게 가야 되는 이 경로에서 난 사고라면 산재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여기 친구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할 때는 되는 건데요. 그리고 간 데가 친구네 집이 아니라 어디를 갔냐면 마트에 갔어. 밥을 해 먹으려고 반찬을 사러. 그 다음에 투표하러 갔어. 그 다음에 아이나 부모님 중에서 장애인이 있어서 이분들을 그곳에 모셔다 드리거나 아니면 모시고 올 때 사고가 났어. 아,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병원에 가야 되겠어. 병원에 들렀다 왔어. 이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러 갔을 때는 이 경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왔다 하더라도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퇴근 중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 일상에 필요한 행위라는 거를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출퇴근 중에 산재는 거의 다 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산재가 엄청나게 많을 줄 알고 인력을 많이 뽑았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산재가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출퇴근하는 과정 중에 산재 신청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자전거로 출퇴근해요? 됩니다. 걸어서 해요? 됩니다. 자가용 됩니다. 네. 어떤 도구, 요즘 그거 뭐지? 스쿠터? 아니, 킥보드? 이런 거 타고도 다니시는데요. 그런 것도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조를 만들고 산재를 여러 개 신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원래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뭘 해야 되냐면 누가 나와서 이게 진짜 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몇 가지는 추정을 해서 아 이거는 당연히 산재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급식실만 나와 있는데요. 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좀 심해. 9년 일을 했어. 그랬을 때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어. 그러면 무조건 산재. 그러면 8년, 7년, 6년은 어째요?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5년만 일해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이 나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하지 않고 이 정도면 아픈 게 당연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손목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손목도 2년. 손목은 맨 칼질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건 2년.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의 상가염은 1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일을 했을 때 여기가 망가지는 거는 직업병이다라고 통계를 갖고 쭉 인정을 해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산재를 더 많이 만약에 우리가 이거 경추 목에 초한판 탈출증이 되게 많다 이러면 산재가 여러 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산재들을 많이 안 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는 회전근개하고 수근관하고 상가염 요 세 개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다라 그러면 이 부분에 산재를 많이 넣고 그거를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재해가 발생했어요. 제일 첫 번째 응급처치하고 병원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4일 이상의 치료. 2번 아니라 그랬습니다. 했을 때 요양신청서 누가 작성한다고요? 나. 뭐 내가 노무사를 대리하게 하거나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망 같은 경우는 가족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그런데 나도 낼 수 있고요. 요즘은 병원에서 저 산재예요.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하면 병원에서도 이렇게 신청해 줍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이게 사고가 혹은 질병이 일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겠죠. 그래서 승인하면 요양시작. 사실 요건 약간 다른 게 이미 요양시작은요. 승인 전에 여기서부터 요양시작인 거예요. 그쵸? 네. 요양시작해서 왔고 그 다음에 각종 보상급여와 급여를 받으신다라는 절차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경기지부단체협약에서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재해로 인해서 받는 급여가 있어요. 휴업급여라는 건데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30%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아까 허리를 다쳤는데 집안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뭐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 뭐 부모님 관계 안 좋다고 하는 게 100원을 갖고 살아가던 노동자가 70원밖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요. 30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긴축 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그게 정신적인 질환까지 오게 되면 산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30% 이거에 대해서 경기지부가 단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이때는 월급의 차액을 보전한다. 근데 약간 부족한 건 뭐냐면 기간을 정했어요. 6개월. 6개월 넘어가는 거는 많이 다친 거잖아요. 그쵸? 많이 다쳤는데 그 노동자는 보호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나마도 없는 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협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180일을 빼야 돼요. 휴업급여의 부족분, 월급의 차액은 보전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병원비라는 게 여러분 병원 가보면 알지만 가끔씩 특진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이 봤어. 그러면 특진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액수가 커져. 혹은 난 좀 예민해. 그 4인실, 6인실에 못 쓰겠어. 1인실, 2인실 가면 병실료 건강보험이 안 주거든요. 혹은 수술을 할 때 무통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건강보험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산재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비급여라 그래요. 이 비급여 항목 이것 만만치 않아요. 월급은 70%밖에 못 받는데 과외로 나가야 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많아져요. 이것까지도 사실은 보상을 받도록 단체협약에 만들어야 돼요. 법은 최소한이잖아요. 임금의 70%와 병원비의 최소. 더 드는 병원비, 못 받는 30%의 임금 이런 것들은 단체협약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단체협약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을 올리는 거죠. 70이 아니라 80, 80이 아니라 90, 90이 아니라 100. 노동조합이 없는 데들은 산재 신청하기도 어렵고 산재 신청해서도 생활이 어렵고 노동조합이 이제 겨우 10%의 조직률이잖아요. 우리가 90%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싸움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싸움을 해야 해요. 그 싸움은 같이 하시고 경기지부처럼 이런 단협이 있나 보시고요. 이거는 부족하니까 비급여와 기간을 없애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약간 또 독특한 거는 타직조.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파서 이 일을 못했을 때는 타직조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예,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노력한다.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예. 다른 지부도 단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안전보건의 역사를 얘기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얘기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이야기를 했고요.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왜 공상을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협에서 이런 거는 좀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파트예요. 사고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나라 책자가 아니라 외국 책자라 이 한글로 바꾼 거와 안 바꾼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150cm예요. 150cm. 신발 신으면 일단 다 넘어요. 그쵸? 근데 노동자가 막 가다가 여기에다가 머리를 쿵 부딪혔어요. 그럼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이, 조심하지. 그거 맨날 다니는 길인데 그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써있잖아. 150이라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가 난 뭐부터 찾아? 노동자의 실수, 노동자의 잘못. 모든 게 노동자의 잘못으로 가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야, 보호구를 써. 그러면 여기가 딱 걸려도 머리는 안 다쳐. 그쵸?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보호구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헬멧을 줬는데 당신이 안 썼잖아.
내가 당신에게 토시를 줬는데 당신이 안 썼잖아. 내가 당신에게 귀마개를 줬는데 당신이 귀찮다고 안 썼잖아. 라고 하면서 뭐예요? 노동자에게 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줬는데 네가 안 했어. 라고. 그거 봐. 조심해. 조심해. 안전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여기 부닥치면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싸놨어. 그러면 쿵 해도 충격이 좀 덜하겠지. 여기다 막 쌉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로 관리해요. 부닥치면 안 아프니까 괜찮습니다. 자, 처음에 보호구 줬어요. 그 다음에 폼 같은 거 붙여서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해요. 교육. 자, 여기가 낮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갈 때는 말이야.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 교육도 했어요. 자, 다양한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짝반짝 윙윙윙윙. 자, 여기는 1m 50이에요. 1m 50이에요. 반짝반짝 조심조심. 내가 막 급하게 학교에서 뛰어가는 일이 있어. 막 뛰어가는데 반짝반짝이 저기서 있는데 그거 모르고 갖다 쿵 해. 그럼 얘기합니다. 야, 너는 헬멧을 줬는데 헬멧을 쓰지도 않았어. 그렇게 교육했잖아. 이렇게 지나가라고. 그것도 안 지켰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봤어. 뭐야?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맞는 것 같죠? 헬멧도 안 썼지. 분명히 거기 지나갈 때는 교육을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짝반짝해서 여기가 낮으니까 조심하라고도 했지. 그걸 하나도 안 지켰네? 다 내 잘못이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폼을 붙여놨어. 그런데 계속 두면은 안 되니까 관리까지 해요. 우와, 관리까지 해. 보수해. 이렇게 보면 학교가 혹은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사고 나는 건 뭐예요? 노동자가 제대로 훈련받은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를 2m로 딱 높였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조합원 중에 2m 없으시죠? 아무리 높은 신발을 신어도 2m는 안 되시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다치지 않게. 이러면 교육해야 될 일도 없고 헬멧을 줘야 될 일도 없고 훈련하거나 이걸 관리해야 될 일도 없어요. 사고를 바라볼 때는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구가 제일 흔하고 쉽다 그랬죠? 그리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하고 교육하고 돈 조금 들지만 이것도 뭐예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대체 이건 뭐냐면 우리 락스 같은 거예요. 락스가 제가 학교의 조합원들 들어보니까 독한 것과 덜 독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한 거니까 그거 쓰면 안 되고 덜 독한 걸로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것 중에서 위험한 약품들은 조금 덜 위험한 약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기도 할 수 있어요. 과학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즘 컴퓨터 막 이렇게 전선 이런 것도 다 매립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락스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위험원을 없애는 거 이런 거가 뭐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개선해 와야지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개선해. 이게 무조건 만사형통이에요. 시끄러워요 이러면. 우리가 학교의 급식실에 가보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급식실이 되게 시끄러워요. 왜냐면 그릇을 막 이렇게 씻는 과정에서 막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판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거를 방을 분리를 했어요. 이쪽은 식판이 들어가서 거기서 소독, 살균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엄청나게 밀폐를 했어요. 급식실의 소음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가 리모델링 하잖아요. 우리 그 특수아동 실무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데 애들 요만한 의자에 선생님 이만하신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의자를 선생님의 체형에 맞게 바꾸는 거. 아이들이 막 쿵쿵쿵쿵 하다가 찡기고 막 이러면 선생님도 같이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일터를 보자.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어떻게 실천할까요?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동료하고, 이게 중요해요, 동료. 혼자만 맨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 선생님은 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불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건 불만이 될 수 있으나 여러 명이 생각을 같이 하는 건 문제가 돼요.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의견을 모으세요. 두 번째, 방치 말고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올해 예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올해 예산 없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올해 없으니까 내년에도 없다? 그런 거 아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강이나 이렇게 공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벤치가 있어요. 벤치 위에 이렇게 그늘막들이 쳐져 있거든요. 그 그늘막에 낙엽도 떨어지고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구청, 시청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그걸 청소를 해요. 그러다가 그늘막에서 사람이 떨어지셨어요. 우리가 뭘 요구했어? 그늘막 청소할 때는 바구니 사다리에 이렇게 바구니 달린 거 보셨죠? 거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해라. 당연히 올해 예산 없죠. 내년 예산에 반영해라. 대신 올해는 그 작업이 위험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 그래,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좀 쌓여도 우리가 작업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 후드 청소하는 거 사고 많이 났잖아요. 어떤 사진은 막 급식 솥에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하시는 사진도 있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위험하니까 작업 못해. 그리고 내년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라고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거부하자. 혼자 하면 이상한 사람인데요. 첫 번째, 동료들에게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의견을 모으고. 뭐예요? 아유, 내가 이 학교 뭐 평생 다니겠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곳에 와서 일하면 아프거나 다칠 수 있어요. 그거 막자라는 겁니다. 그거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혼자만 궁시렁대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위험하면 작업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의 안전보건입니다. 자, 워낙은 이제 질문 받아야 되는데, 자, 질문은 교육공무직본부로 혹은 지부로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본부와 지부에게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